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우리 2022년 지방공무원 지방세법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목부터 적어볼까요? 네, 2022년 6월 달에 치러진 우리 지방직하고 항상 아시다시피 네, 서울시가 시험 문제를 공통으로 지금 내고 있죠. 그래서 지방직하고 서울시 9급 지방세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제 총평 및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단 전체적인 첫 번째 난이도는요. 2021년도 기출문제하고 유사하게 나왔어요. 공부할 때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죠. 2021년도 기출문제가 원래 지방세법 자체가 과거에 2020년 전까지는 거의 평이하게 나왔고 기출문제를 다 외우고 있다. 최근 기출문제를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한 2020년까지는요, 한 90점 전후까지 나오는 문제들로 주로 이제 그냥 아주 이상한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나와봤자 이상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한 문제 정도 조금 지역적인 거 내고 그거 외에는 거의 안 냈어요. 다만 이제 약간 그래서 내던 파트에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취득세 세율 중과 규정을 좀 내서 그걸로 난이도 조절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21년에 갑자기 2020년 대비해서 난이도가 훅껑충 올라서 그만큼 유지가 되면 우리가 평탄을 칠 거라고 생각했고 그거보다 어려워지면 조금 점수가 한 개 정도는 또 날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2021년과 2022년이 약간 비슷한 정도 난이도로 좀 이상하다기보다 지역적이거나 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근데 그 2개에서 3개도 어떻게든 그래도 좀 풀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90점,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최소 80점, 85에서 95 사이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미 밴드를 통해서 인증을 저희 네이버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에서 국세청 가자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미안해 지방직까지는 고려를 못했네 제목으로. 그래서 뭐 국세청도 가고 지방직 세무 공무원도 국세청에 볼 일 있으시면 가시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밴드 이름이 세무직 공무원 이제 수험 목적의 밴드 국세청 가자 아실 거예요. 거기 가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기에 이미 이제 100점 인증도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100점 자체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믿고 따라오시는 분이라 95점, 90점, 80, 85 인증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한 대로 충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80, 85 이상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었겠다 싶어요. 물론 시험장에서 앞에 다른 과목을 풀다가 회계 이번에 있는 국가직 9급 때보다 2022년 국가직 9급보다는 지방직 9급에 조금 한두 개 정도 좀 특이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에서 버퍼링이 걸려버려서 우리 좀 제가 현장에서 뵙는 학생분 중에 한 분은 거의 지방세를 6분에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분에 풀어서 85인가 80인가 나왔다고 그래서 잘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을 충분히 뒀으면 더 점수가 한 2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대신 다른 과목 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여기 지방세법만 40분 50분을 주고 그것만 풀어라 이게 아니니까 본인이 혹시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 100점이 있어? 95점이 많아? 근데 나는 왜 몇 점이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찌됐건 전체적인 총평은 2021년, 2022년이 유사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2023년 시험도 거의 이 수준에 맞춰서 제가 새로운 문제들을 난이도를 좀 발굴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문제의 구성을 좀 보시면요. 예상했던 범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원래 지방세법이
우리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문제가 원래 한 뭐 5개 정도 전후는 나와요. 근데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서울시랑 지방직을 통합하고 나서는 기본법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6개가 나왔고요. 자, 지방세 징수법이 얘가 참 특이하게 지방세 징수법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래서 국세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사실 목이 약간 쉬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언제 돌아오나 몰라. 오늘 지금 야간인데요. 오전, 오후 세법개론 원 수업 진행하고 그리고 해드리는 거라 목이 약간 잠겨 있어요. 뭐하를 하도 많이 해갖고. 근데 이제 그 지방직 시험 보시고 오신 분이 지방세법을 이제 본인이 혹시 듣고 계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 전혀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한 60점 정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 그랬거든요. 국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서 한 그 정도 풀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스트용으로 시험을 지금 이번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연습은 해봐야 되니까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잘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바빠서 칭찬은 많이 못 해드렸지만 혹시 이 수업 들으시면 칭찬합니다. 자, 여기가 국세랑 비슷한 영역. 물론 이제 3개 중에 하나는 그 국세랑 지방세 용어가 좀 바뀐 게 국세에서는 우리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지방세는 징수유예라고 옛날 2020년 이전에 국세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유예 문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건 지방세 징수법이 3개 그리고 지방세 뭐 제대로 정식으로 다 적을게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1개가 나왔고요. 지방세법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4개의 과목에서 나오죠. 지방세법 세목이 11개인데 그 중에 10개가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주민세가 안 나왔어요. 주민세가 안 나왔으니까 2023년 대비하실 때는 주민세는 꼭 하셔야 돼요. 나올 거예요. 얘를 빼먹으면 2년 연속 빼먹을 리는 없어요. 근데 보통 원래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여기가 지금 9개잖아요. 여기를 한 5개에서 6개 정도 예상을 해요. 5개에서 6개 정도 예상을 하고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가 보통 예전에 거의 10몇 년 동안에 걸쳐진 나름대로의 통계로는 취득세에서 한 2개 정도 나오고 1개가 좀 어렵고 세율 중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세율 아까워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정리를 이렇게 수험생으로 정리할 때만큼 열심히 정리할 때가 없어요. 현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께서 취득세 담당을 하시면 필드에서 현업하고 계시던 선임 주무관님들보다 업무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믿고 가자고. 어찌됐건 그래서 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파트가 안 나와서 조금 투입한 에너지 대비 아쉬움은 좀 남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께는. 그래도 뭐 어렵게 나오는 것보다는 쉬운 게 더 좋으니까 중과세율 너무 지엽적인 거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차라리 낫다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취득세가 1개밖에 안 나왔고 그 중과세율, 중과기준세율, 세율 적용, 세율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어요. 보통 어렵게 내면 그런 걸 건드리는데 그게 안 나왔고 대신 그 주민세가 안 나오고 예상에서 조금 벗어난 게 그 취득세가 2문제가 아니고 1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영역이 담배 소비세. 여러분 어차피 특례 제한법은 예상을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0점 목표로는 안 하고 얘는 버릴 각오하고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특례 제한법은 뭐 찍어서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언급해드렸던 최종 모의고사 1회에서 언급해드렸던 문장 중에 또 하나가 있어서 찌덕뻥 통밥으로 맞춰가지고 감각으로 하셔서 그러니까 그걸 잘했으니 100점이 나왔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방세 특례 제한법은 얘는 난이도가 올해 좀 안 나오던 영역에서 나와서 난이도가 높게 나왔고요. 지방세법 파트에서는 약간 저는 이 문제 아마 이따가 강의하다 욕할지도 몰라요. 담배를 필요한 소리야. 담배 종류를 알아야 되는. 그거 몰라. 아무튼 제가 담배 소비세를 아는 사람도 공부를 했어도 살짝 뭔가 쓱 보고 넘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튼 담배를 좀 다음번에는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뭐 사탕처럼 빨아먹는 담배, 뭐 그걸 다 해봐야 되나 아무튼 싶어요. 담배 소비세 문제가 약간 난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유에 대한
소유에 대한 소유분이라고 쓸게요. 자동차세가 그 세율이 나와가지고 아마 여러분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을 거예요. 세율이 예상했던 영역이 아니고 소유분 자동차세, 물론 제가 항상 고속버스는 10만 원이다 이걸 하긴 하는데 약간 그 승합 자동차 전체에 대해서 좀 세율을 순서를 물어보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좋은 샘플이 나왔어요. 앞으로 모의고사 같은 거 내게 되면 순서 막 계속 열심히 물어보려고 내년 대비해서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문제는 무난했고요. 특히 국세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국세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그래도 좀 무난하게 느껴지셨을 거고, 징수법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국세랑 다른 파트가 있긴 한데 어떻게든 그래도 개념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게 문제를 대체로 난이도는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요. 어려운 건 딱 크게 어려운 거를 그나마 뽑아보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담배 소비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정도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빨리 못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80점, 85점 이상은 나오시는 것 같고요. 좀 무난하게 좀 여유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시험을 푸셨던 분들은 90, 95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커리큘럼을 타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고득점을 2달 안에 90점 정도 전후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내년에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 푸시고 궁금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해설 강의는 주로 아마 2023년 대비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가능성도 높거든요. 언제나 그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데, 내년 대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기는 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취득세 세율이라든가 세율 가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민세 같은 것들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올해 문제에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지문들이 대체로 평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을 시간상 좀 쪼들리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문제를 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은 이라고 만약에 질문을 똑같은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하고요. 옳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옳은 것은으로 물어봤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가 7개가 나왔어요. 제가 개수를 이상하다, 옳은 것은이 되게 많네 이러고 다 세워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가 7개가 나와서 동일한 난이도의 그 문장 자체의 난이도는 예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라고 하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하게끔, 아무래도 시간상 여러분을 좀 쪼들리게 만들고 싶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습용으로는, 내년 대비 시험 연습용으로는 이번에도 또 2023년, 2024년 그 이후 대비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유형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로 들어갈게요. 대체로 평이하긴 한데요. 약간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좀 집중을 하고 쉬운 문제는 빠르게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방세 우리 책형 A 책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방세 기본법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간과 기한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신고 기한인데 두 번째 줄에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자, 복구된 날 줄 긋고요. 무조건 다음 날 있어야 되죠.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기한이 겹치면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다음 날 꼭 들어가야 되고요. 정보통신망. 이게 지금 시험 문제죠.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기한으로 한다. 자, 그래서 1번을 딱 보자마자 복구된 날 하는 순간 틀린 질문이에요. 2, 3, 4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제가 해설 안 해드려도 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2번 물납재산의 환급이고요. 이거 최근에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1번 보시면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자, 물납을 한 후에 이게 재산세죠. 자, 재산세를 환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환급이 필요한 경우 원칙은 A라는 부동산을 A 부동산으로 물납을 했다. 그러면 이 A라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걸 물납재산 환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환급을 할 때 원칙은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그 물납재산이 매각이 되어 버렸거나 또는 다른 행정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이미 임대차가 시작되었거나 등등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네 가지 경우의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환급하죠. 그때는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즉 금전으로 환급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 가산 안 하지만 이때는 지방세 환급 가산금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의 세 번째 줄에 다른 행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행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환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재산세를 물납했으면 환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시고 다만 매각이 되었거나 다른 행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으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거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도 그렇고 기출변형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라서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고요. 자, 문제 3번으로 가시면 징수법입니다. 이것도 기출변형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고요.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제3자 소유임이 입증되었다. 제3자가 자기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타당하다. 또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제3자가 체납자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제3자권이니까 지체 없이 환급해야 되는 사유고요. 그런데 납부가 되거나 공매가 중지가 되거나 충당이 되거나 부가액 취소가 돼도 납부 의무가 소멸됐으니까 우리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인데 동그라미 4번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더 설명 필요 없죠. 답은 4번이고요. 무난한 문제들, 좀 쉬운 문제들. 자, 문제 4번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제가 이제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했던 건 거 아시죠? 대통령령이랑 그러니까 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범위로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뭐다라는 거 했었죠. 자, 한 김에 정리할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5가지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 토지하고요,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토지의 주택의 토지 부속 토지하고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 토지 건축물하고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부분 합산, 또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선박이랑 항공기는 예외 없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가치 비율을 곱하는데 그게 법에는 자 50%에서 90% 사이를 곱한다. 그래서 70%를 곱하는 걸로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대통령령. 그래서 70%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자, 주택의 건축물이 똑같아요. 공정가치 비율이 현재 70%가 100분의 70이 적용되고 있고요. 주택은 시가표준액에다가 얼마? 60%. 그래서 법에는 40%에서 80%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한다. 그런데 그게 현행 대통령령은 60%이다. 그래서 70%, 60% 중에 집이 더 싸게 먹혀야 되니까 60%다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1번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70%가 돼야 되고요. 2번 건축물도 70%여야 되는데 80% 이런 거 없어요. 주택은요.
60%가 돼야 됩니다. 이거 얘로 푸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선박한 그걸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4번에 선박한 공기는 그냥 시가표 준액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업할 때 되게 강조해드렸던 거라서 아마 다 외우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5번으로 가셔서 자,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이 뭐죠? 이의신청 및 불복, 심판 청구, 불복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의신청 대상을 찾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불복을 할 수 없는, 이의신청 및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불복에 대한 불복이라든가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한 거라든가 범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 3번 과세전 적부심사, 4번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복 청구를 못하는 대상이라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재산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이의신청할 수 없는 걸로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원래 항상 하는 거. 자, 6번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지방세 부과의 원칙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여러분 실질 과세의 원칙은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두 번째 줄에 실질과 관계없이 형식에 따라 적용한다. 완전 거꾸로죠. 이게 쓱 보고 보여야 돼요. 그래서 OX 연습을 하는 거고요. 네, 너무 간단한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7번 지역자원 시설세로 가는데 자 드디어 옳은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하나씩 찾아볼게요. 1번입니다. 자,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올린 지하수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제. 결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지는 어디였죠? 물을 끄집어 캔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캐는 장소. 그래서 채수공 소재지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소. 구멍 뚫어가지고 지하에. 그래서 지하수를 판매하는 사업장 소재지. 무슨 담배 소비세요? 자, 그래서 얘는 채수공 소재지. 자,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 너무 간단한데 특정 자원분이 발전용수 양수발전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이었고요. 컨테이너하고 원자력 화력이 특정 시설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기출문제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특정 자원분하고 특정 시설분 구분하셔야 돼요. 한 번 나왔어야 했던 그거예요. 나왔었어요. 얘가 특정 자원분이다, 특정 시설분이다 구분하는 게 기출문제 케이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맞추셨을 거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이고요. 맞고요. 2번 맞고. 여러분 3번에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주택에 건축물 부분도 소방군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어려운 거 없고 소액징수 면제 기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설명드릴 게 없어요. 거의 뭐 기본적인 지문들이고 8번으로 가셔서 자, 우리 지방세 징수 법령상 체납 처분이 국세 파티의 강제 징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체납 처분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기억. 세무 공무원이 끊고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 질문할 때는 끊고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말이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비밀로 해요? 자기가 세무 공무원인 거 밝히지 않고 해요? 장난해요? 안 되지. 네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질문에 답하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죠? 보시기에도. 그럼 기억이 들어간 것 중에 찍더라도 찍어야지.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요. 니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법 33조 2항에 따라 압류한 유가증권을 끊고요.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딱 보는 순간 33조 2항에 따라 압류를 했다 그러면 저는 아는데 여러분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거 확정전 보존 압류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가 사실 기출문제잖아요. 이거 원문 그대로잖아요. 확정전 보존 압류예요. 지금 이제 이 기출문제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올라와 있어요. 혹시 원본으로 다시 다운받고 싶으시면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자, 확정전 보존 압류인데 이걸 문제에서 그냥 지방세 징수법 제33조라고 줬어요. 얘가 2항이 이제 확정전 보존 압류에 대한 거고요.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사실 얘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어려우니까 잠깐 넘어가세요. 문제풀이 스킬. 디귿 주로 야간에 여기서 버퍼링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 다른 걸 먼저 봐야죠. 그쵸? 자, 디귿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끊으세요. 룸사롱 같은 데들은 해가 진 후라고 하더라도 언제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죠. 영업을 하고 있을 땐 해가 진 후라고 하더라도 수색을 시작할 수 있고, 이건 국세 기반의 지식이죠. 지방세에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우리 지방세 징수법 할 때는 국세 알고 계시죠?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래도 그 지방 세법만 하시는 분들은 지방세 징수법을 열심히 읽으셨을 거고요.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 하셨던 분들은 국세통법으로 지방세 징수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항상 국세건 지방세건 당연한 얘기. 일단 야간에 밤에만 문 여는 술집이다 그러면 문을 열고 있을 때는 밤에라도 수색을 시작할 수 있어서 디귿이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야 하고요.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죠. 리을 가서 보시면 납세의 고지를 받고 끊고요.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도피할 우려 줄 그으세요. 확정전 보존 압류 규정을 준용해서 도피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압류할 수 있는 제도죠. 괄호 열고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괄호 닫고, 경우에는 뒤에 끊으시고요. 자, 줄였습니다.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정전 보존 압류 개념이 아니고 납기 전 압류 개념인데, 준용을 뭘 해요? 33조 2항의 확정전 보존 압류 규정을 준용하고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얘가 원래 법조문에 33조 제3항이에요. 얘가 원래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께 문제를 평이하게는 내고 싶지만 약간 어려워 보이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걸 확정전 보존 압류라고 안 하고 33조 제2항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 되는데, 니은은 어디가 틀렸냐면요. 자, 확정되리라고, 여러분 근데 33조 2항을 잘 몰라도 이 말 자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징수금이죠. 확정되리라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니까 33조 2항을 몰라도 확정전 보존 압류인 거를 문제 풀 때 알아들으셨어야 해요. 그래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징수금?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네? 그런데 압류를 했네? 결국 뭐다? 확정전 보존 압류를 의미한다. 확정전 보존 압류는요, 금전이라든가 또는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얘를 신청이 있으면 충당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충당할 수 있다.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문장이 한 두 개 이상 바뀐 게 아니고 틀렸어요. 문제를 바꿀 때 옳은 지문을 이제 틀리게 바꿔놓을 때, 자, 그냥 유가증권이 아니고요.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유가증권이니까, 여긴 유가증권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가 되려면 납세자의 신청에 있는 경우라는 신청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충당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맞는 지문이다 그러면 신청 요건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돼서 틀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징수법 문제는 조금 약간 그 문제 풀이 연습을 하셨어야 됐겠지만, 그래도 그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는 어렵지만 국세 기반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그냥 아주 어렵지는 않은 평이한 문제 수준이었고요. 8번에 니은은 조금 여러분께서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기본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압류 파트로 가면 제일 먼저 압류가 뭐다라는 거하고 압류의 요건하고 확정전 보존 압류가 나오고, 이 니은을 고치시고 리을하고 같이 세트로 확정전 보존 압류 규정을 준용하는 리을 규정이 있구나, 이거를 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은요 얘가 되게 특이한 게요, 이거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수업할 때 해드렸고요. 자, 9번 같은 경우는요 약간 그 예전에 나왔던 국가직 국세기본법하고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1번은 당연한 얘기니까 읽으시고요. 4번 가서 보시면 부정행위가 포인트예요. 부정행위 동그라미 치시고요. 끊으세요.
자, 과소신고를 했다. 근데 자, 줄 그세요.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납부. 그러면 2021년 귀속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2021년 거가 맞는데 2022년 귀속으로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사실은 신고서도 고쳐야 되고 납부도 제대로 가서 고쳐야 되는데 본인이 2021년 귀속을 2022년에 신고했으면 신고를 하긴 했는데 귀속이 틀렸죠. 근데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부정행위만 아니라면 2022년으로 신고하고 중요한 게 납부는 했잖아요.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일 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때까지 끝까지 가산세를 매길 건데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그 4번의 세 번째 줄에 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 납부했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날 이후로 부과하지 않지만 부정행위면 그런 규정 없이 계속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붙을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행위 때문에 틀렸어요. 이제 조문에는 단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개념이 상당히 어려워서 좀 힘드셨을 텐데요. 특히 국세를 아예 안 하고 지방세를 하신 분들은 워낙에 그 지방소득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파트에서는 이런 가산세, 그러니까 이건 기본법이긴 한데 지방소득세를 잘 모르고 계시다. 지방세법을 할 때 지방소득세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이 문장 자체의 뜻이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본법 할 때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죠. 여기 제가 거짓말은 안 치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 있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문제 빼고서 나머지는 거의 다 수업 때 해드린 거예요. 거의 다가 아니고 다 했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도 지문 4개 중에 한두 개는 해드린 거예요.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 근데 이제 그 광어권 관련된 내용, 그 답이 되는 거는 콕 집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찌됐건 수업 때 다 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너무 고맙게 수업 때 했다라고 해서 제가 수업 때 했다고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서 다 맞춰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인데 굉장히 실수 없이 대부분 되게 잘 해오셨더라고요. 되게 뿌듯해요. 올해.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9번에 4번은 국세에서 나와서 지방세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는 강조해드렸던 영역일 거예요. 앞으로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10번 지방세 납부할 의무인데요. 여러분 납세무 성립시기 나온다고 다 성립한다 확정된다니까 성립시기 확정시기가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 틀렸죠.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래서 소유분 자동차세가 아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는 거라서 너무 쉬운 문제. 이 문제도 성립시기는 뭐 거의 처음부터 했잖아요. 그쵸? 자, 11번 가셔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항공기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록은 끊고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등록에 포함된다. 원래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를 할 건데 이 등록은 등록의 범위에 즉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등록의 범위에 원칙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은 제외하므로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안 내는데 예외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등록이라고 할지라도 등록에 포함되는 거가 4가지가 있죠. 즉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내는 대상, 과세 대상. 그래서 아래에 있는 1, 2, 3, 4는 등록으로 본다. 등록으로 본다가 무슨 뜻?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라는 뜻. 첫 번째가 광어권, 항상 3종 세트 같이 다니죠. 광어권, 어업권, 양식,
업권의 등록은 그러니까 취득세의 취득을 위한 등록. 건의 취득을 위한 등록. 그러면 얘는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는 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도 내는 거고요. 자, 외국인 소유의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네 가지 사종 세트 있죠. 유형자산 그룹.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을 연부로 수입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연부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그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부로 수입, 임차하여 수입 어쩌고 그것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취득세도 내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도 내는 거고요. 취득세 부과에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를 못하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라도 내라. 이게 되는 거고요. 또 취득세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다라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이 돼서 취득세를 그러니까 얘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를 둘 다 내는 거고요. 얘는 두 개는 밑에 3, 4는 취득세로 과세를 못하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라도 내게끔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 네 가지가 1, 2, 3, 4번 네 가지가 등록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등록의 범위에 포함된다.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강조 한 두세 번 해드렸을 거예요. 시험에 잘 나와 어렵게 내면 어렵다라기보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문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1번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항공기.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의 연부 취득. 맞죠? 이에 따른 등록은 자 뭐예요? 등록에 포함된다. 맞고요. 2번 양식업권이 이거잖아요. 양식업, 광업권, 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도 내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도 내니까 등록에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증자 및 출자 전환은 등록 면허세 당연히 과세하죠. 그래서 보시고 4번 변경면허. 여러분 면허를 신규 면허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들이 납세의무는 그 면허 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공부했잖아요. 변경면허를 받는 자도 당연히 포함돼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 3, 4번 틀렸고 1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자 12번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법인지방소득세 문제는 거의 법인세 문제예요. 그쵸? 국세인 법인세 문제예요. 국세인 법인세 문제. 자, 그래서 시험 이제 이런 문제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국세를 공부하시고 국세를 완전 풀커리 다 하신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법 개론 1, 2 해갖고 세법 개론 정도까지는 법인세 파트 기본 이론까지는 들으신 상태에서 얘를 봤다 그러면 얘는 풀려요. 1번 보시면 내국법인의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끊고요. 이거는 사실 근데 2, 3, 4를 몰라도 워낙에 지방세 할 때 이거는 앞에 총칙에서 했던 거잖아요. 지방소득세 내국법인의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은 법인세 과세 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거 여러 번 연습하셨을 거예요.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본점을 외국에 둔 단체. 여러분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단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도 국내에 없고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 그러면 외국법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2번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소재한다고 했으면 내국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거의 국세인 법인세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법인이 아니고 내국법인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3번 연결납세 방식이랑 끊고요. 둘 이상의 법인을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여 끊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인데 연결납세 제도는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신고서를 합산을 하는 거예요. 신고서 양식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외국법인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이 안 돼서 연결납세 제도는 내국법인끼리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외국법인이 X고 이건 국세 혹시 국세 공부하셨던 분들 국세 법인세 파트에 나온 용어의 정의 기출문제랑 유사하죠. 국세 문제랑 유사하게 나왔어요. 있었죠? 하시고 그래서 외국법인이 X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12번의 지문이 이제 드디어 처음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요. 4번 지문. 자, 줄 긋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 줄 긋고요.
끊고, 그러니까 본점이 하나가 있고 지점이 하나가 있다. 그럼 사업장이 둘이,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는 아니죠. 우리 국세 아니니까.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본점도 사업장이고 지점도 사업장. 그래서 본점 하나, 지점이 하나가 있다. 그럼 회사는 하나지만 본점 하나, 지점 하나니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끊고요. 자, 종업원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건축물 연면적 동그라미 치세요. 기준 중, 자, 선택 X예요. 이건 가중치를 둬요. 그래서, 자, 얘가, 이제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예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12번의 1번과 같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혹시라도 동그라미 4번처럼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안분을 해요. 안분을 하는데 안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이 뭐냐면 종업원수, 본점과 지점의 직원수를 종업원수를 합계하세요.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종업원수, 직원이 본점에 60명, 지점에 40명이 있다 그러면 지점 거를 계산하고 싶으면 100분의 40이 되고 본점 거는 100분의 60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줄여 쓸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종업원수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본점과 지점의 총 연면적분에 그 중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의 연면적. 근데 2개를 더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나누기 2 하셔도 되고 곱하기 2분의 1 하셔도 되고 얘가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수 기준하고 연면적 기준에 가중치를 둔다. 이렇게 종업원수 기준, 연면적 기준. 그래서 선택이다 틀렸어요. 선택이다가 틀렸고요. 이제 4번은 적어드린 내용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사업장이 2군데 이상이 있어가지고 안분을 해야 될 때는 직원수 기준하고 연면적 수 기준을 가중치를 두는구나. 선택이 아니고 2개를 가중치를 두는구나. 2개 더했으니까 평균을 내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하는 거.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하시고요. 13번 담배소비세를 제가 그 시험지, 이제 답안지가 나오기 전에 우리 학생이 오셔가지고 시험지를 저한테 주시면서 선생님 채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채점을 하는데 이제 막 옆에서 그 학생들이 자꾸 이제 그때 이제 오기도 하고 옆에서 또 뭐 회계쌤이 또 상담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종원 쌤 막 상담해 주시는데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 이번에 생물자산이 나오고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제 앞에 앉아 계시던 분도 선생님 저 생물자산 그거 맞췄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빨리 채점을 해주고 밥 먹으러 가려고 쭉 보는데 갑자기 순간 13번에서 멈췄어요. 제가 뭐지?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제가 그냥 보고 바로 채점을 해드리는데 뭐지? 답이 없는 것 같네. 왜냐면 쓱 그냥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1번 맞는 질문이죠. 입국자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은 수취인이죠. 우편. 소포 수령한 사람 수취인. 맞고요.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많이 본 질문이잖아요. 제조장이나 보세구역 안에서 소비가 돼버리면 원래는 반출하고 과세해야 되는데 반출되기 전에 그 안에서 소비가 돼버리면 반출된 걸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고 4번도 우리 반출 전에 미리 담보 제공을 안 하고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납세무 성립 시기가 신고가 가장 빠른 때니까 신고하는 때로 간다. 이거를 했던 건데 2번도 사실은 200개 입으면 자세히 안 보고 200개 입으면 본 거예요. 왜냐면 담배를 안 피니까. 그렇다고 제가 담배 소비세 그래서 장난으로 저희 남편도 담배를 안 피거든요. 그래서 네 옆 관련이 뭔지 알아? 제가 그랬거든요. 옆이면 네 하면 안 되지. 저 남편님 옆 관련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옆 관련? 이파리 담배인가? 어제 옛날에 한자 배운 거는 쓰지는 못해도 기억은 좀 나가지고 이파리 담배인가? 그래서 이게 무식하게 이파리 담배가 뭐냐? 내 씨가 몰라 씨가 막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관련은 뭐고 옆 관련이 뭐야? 관련은 담배고 옆 관련은 입담배겠지. 그래. 그러니까 뭔지 알아?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입담배 아니야? 입담배가 뭔지 알아? 그래서 둘이서 뻘소리를 한참을 했는데 아휴 죄송합니다. 엽권련을 수업 시간에 강조를 안 해드렸네. 아니 자료는 드리죠. 자료는 드리고 다 외우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한 게 뭐예요? 외국에서 수입할 때 권련이 200갭이잖아요. 그래서 한 보루라고 해요. 원래 부르는 단위가 담배 한 갑 한 보루. 보루는 모르셔도 돼요. 이제 근데 한 보루가 이렇게 덩어리로 10갑이 있는 거. 아, 내가 우리 아버지 담배 심부름 전문이었다니까. 안 펴봐서 그렇지. 담배 사는 단위는 그러니까 한 갑에 20개비가 들어있고요. 그 한 보루에 이거 몰라도 돼. 그냥 구경하세요.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얘가 10갑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0개비가 되면 사실 200개비죠. 이게 어떻게 생긴 담배 이게 한 갭이에요. 편의점에서 사는 그 파는 담배 있잖아요. 편의점 가면 앞에 그 진열대가 다 담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200갭이 이렇게. 자, 얘가 뭐예요? 권련. 그러니까 쓱 보다 보니 1, 2, 3, 4번을 쭉 보다 보니 이상하다 다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위로 가서 2번을 봤더니 200갭이 권련이 아니고 엽권련이잖아요. 답이 2번인 거예요. 엽권련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제가 외국에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 통관 절차를 거칠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은 외국에서 외국 담배를 사갖고 오더라도 그러니까 200개비까지는 우리 담배 소비세를 면제를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싼 거죠. 국내에서 사는 거보다. 근데 얘가 이제 엽권련일 때는요. 얘가 쉽게 말하자면 시가라고 쓰죠. 시가예요. 이렇게 미안해. 약간 애벌레처럼 생겼잖아. 최소 이거 이상 두꺼운 거 아니에요? 영화 보면 막 그 대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끝에 잘라갖고 피는 담배. 잘라갖고 피는 건가? 아니 뭐 사실 씹는 담배, 먹는 담배, 뭐 빨아먹는 담배 별게 다 있는데 뭐. 그거 다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있더라고. 머금는 담배. 그거 왜 그래 진짜. 근데 담배를 핀다 나쁜다 핀다 안 핀다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시험 문제를 진짜 너무 출제하신 교수님이 쉽게 하라고 주신 건가? 그럼 좀 약간 엽권련 대신 씹는 담배 200개비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당장 찾았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미안해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어서 쓱 대각선으로 보다 보니 이상하네 답이 없네 잠깐만 하고 다시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갖고 답을 찾았거든요. 근데 분명히 4개 중에 하나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4개가 다 맞는 것 같다 그럼 순간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은 멘탈이 깨지잖아요. 그것만 안 하셨으면 돼요. 그럼 아마 다시 하나씩 꼼꼼하게 보다 보면 분명히 권련이 200갭이었지. 이건 외우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찾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참 그래요. 그래서 엽권련은 50갭이에요. 권련은 어차피 이제 시험 나왔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200갭이. 그 다음에 엽권련은 50갭이까지가 담배 소비세를 면제하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가지고 갖고 들어왔을 때 면제가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훈 삼아 공부하셔야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4개가 다 맞는지 뭐지? 만약에 이 문제가 옳은 것은 이랬으면 되게 좀 난감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왜 4개가 다 맞아 보이지? 그럼 다시 하나씩 꼼꼼하게 읽다 보면 수업 시간에 권련 20개비는 외우라, 200개비는 외우라고 그랬죠. 근데 권련과 엽권련은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틀린 걸 찾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100점 맞으신 분은 아마 그렇게 찾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다 외우셨나? 정말 대단한 최고. 자, 하시고 14번으로 갑니다. 지방 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맨날 하던 거죠. 지방 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거둘 때 사실은 세무서장과 세관장이 특별 징수해 주시는 거고요. 불복을 할 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처분청으로 인해서 해서 불복을 하는 게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해요? 누구를 처분청으로 해요?
예, 특별징수 의무자를 처분 청구로 한다. 주구장창 공부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4번에서 3번 잘 찾으실 수 있었을 거고 15번에 우리가 징수유예라고 하는 게 국세에서는 징수유예라고 하는 게 국세에서는 2021년에 이름이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로 이름이 바뀐 항목인데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징수유예 기간은 어찌됐건 돈을 걷는 거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고지를 안 했으면 고지 자체를 미뤄주거나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를 해주거나 이미 고지가 됐다 그러면 고지된 지방세 징수금에 대한 기한을 연장해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징수유예 기간 동안 알았어 3개월 동안 징수유예 해줄게 해놓고 갑자기 가서 뭐 배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세금 왜 안 내? 압류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면 황당한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 처분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체납 처분의 중에 뭐가 원래 있냐면 교부 청구라고 하는 게 제가 스스로 압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어떤 그 압류 요건 시점 고지하는 기관들이 세목별로 다르니까 나는 압류 요건이 충족이 안 됐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압류를 이미 해버렸다. 저는 징수유예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세금이나 이런 데서 압류를 이미 해버렸다 그러면 그 기관한테 남은 돈은 저도 채권 배분 해주세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부 청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 처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교부 청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밑에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밑에 줄에 원칙적으로 체납 처분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교부 청구는 제외예요. 교부 청구는 할 수 있어요. 되셨죠? 전통적으로 예전에 국세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용어도 똑같아요. 2020년까지는 용어도 똑같고 지금 뭐 사실 현행 국세를 공부하신 분들도 개념상으로는 뭔가 납부기한 연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에서도 당연히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교부 청구만 가능하다라고 했던 거를 연결을 시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5번에 3번도 열심히 강조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16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1번 광업권의 설정 변경 이전 그 밖에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끊고요. 줄 긋습니다.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 줄 긋고요. 등록면허 여러분 등록면허세니까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면허는 무슨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인데 맞죠? 이걸 등록이라고 하면 틀리고 보세요.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을 때는 등록면허세가 맞고 얘는 면제한다가 맞아. 면제가 100% 감면허 경감을 의미하는 거고요. 1번은 이제 외우시고 여러분 2번은요. 동그라미 2번은 했어요. 우리가 최종 모의고사에서 특례제한법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에서 1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문제만 좀 골라서 했었고요. 아마 혹시 문제 푸신 분들은 제가 적어왔어요. 1회 14번의 지문에 2번 지문이 이거예요. 2번 지문 최종 모의고사. 프린트로 했던 수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 면제가 맞아요. 그런데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취득세 면제를 안 해요.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당초 면적이랑 같은 부분이고 초과하는 연면적은 추가로 과세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실제 아까 그거와 관련된 게 여기 지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최종 모의고사 연습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2번은 틀렸구나. 초과되는 부분, 연면적 기존 거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되고 2번은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고요. 여러분 3번하고 4번은 특히 4번 볼게요.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취득을 한다. 얘는 몰라도 틀린 지문인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체 취득을 했다는 얘기는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자동차 구입을 하면 소유를 하게 되니까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예요.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뭔지 알면 이 질문 틀린 거 알아야 돼요. 뭐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 부과되는 기름값에 붙는 게 주행분 자동차세니까 장애인이 대체 취득을 한 소유하게 된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예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옳게 바꾸면 취득세와 소유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데 어찌됐건 주행분 자동차세는 아니에요. 그렇게 틀린 지문 찾으시면 돼요. 모르는 거 나왔다고 갑자기 버퍼링 걸리면 안 돼요. 갑자기 뺑뺑 그 자리에서 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4번은 맞을 수가 없는 지문이에요. 왜냐면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취득을 했을 때 생기는 거고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대상인 기름, 휘발유, 경유에 붙는 거잖아요. 얘는 취득했으니까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라고. 됐죠? 자, 3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끊으세요. 그러니까 버스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같은 법에 따른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끊으시고요. 시내버스 동그라미, 농어촌버스 동그라미, 마을버스 동그라미. 국가가 교통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원활한 어떤 흐름을 위해서 이 시외버스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자 뭐예요? 취득하는 자동차 줄 거 보세요. 느낌을 보세요. 문장의 느낌을. 취득하는 자동차면 뒤에가 취득세 면제로 가야 되겠죠. 갑자기 자 자동차세는요. 과세 기준을 현재 보유하는 자동차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거 문제를 풀면서 이거 그냥 제가 어떻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다 외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닌가? 제가 무능한 건가? 제정신이에요. 이걸 왜 외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거 외에는 특례 제한법은 이때가 없어지는 규정인데 그걸 왜 외워요? 찾으셔야지. 특히 실무자들은. 근데 시험을 위한 걸 제가 기본 뼈대는 외우고는 있는데 사실 문장 자체가 느낌이 있어요.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또는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은 두 번째 줄에 면허를 새로 받을 때는 원래 내는 게 그 행위와 관련된 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니까 문장이 제대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3번은요. 취득하는 자동차세면 느낌상 취득세로 가요. 자동차세는 원래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소유분 자동차세다. 그럼 자동차세는 보유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하는 자동차세, 취득하는 자동차니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면제가 아니고 사실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게 무슨 그 천재지변 대체취득 이런 급은 아니고요. 50%로 가는 그런 항목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약간 그 2번은 제가 수업 때 해드린 내용인데 워낙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좀 중요해서 그 모의고사에서 해드린 내용 공부하신 분들 그거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2023년 대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2023년 대비 수업이 새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크게 개정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2022년 수업의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에 있는 1회 모의고사가 다 20문제가 전부 다 우리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모은 문제거든요. 그거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문제풀이 통밥이 생길 거예요. 특례 제한법은 그 프린트하고 이제 새로운 기출문제를 첨가하고 기출문제하고 별도로 추가로 드리는 프린트 정도만 외우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하시면 되고요. 16번도 사실 그냥 원래 특례 제한법은 그 예상하던 범위 내에서 나오냐 아니면 벗어나고 제끼느냐 이건데 얘는 그래도 특히 2번하고 수업 커리 안 타셨어도 그 2번도 딱 연면적이 초과한다 그러면 딱 뭔가 과세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2번, 4번은 틀린 지문인 거 좀 쉽게 알아차리셨을 거고요. 아마 1번과 3번 중에 골라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문장 흐름이 자연스러운 게 1번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17번 이건 쉬운 거. 레저세가요. 여러분 레저세 세율은 절대 가감이 안 돼요. 동그라미 3번 가감할 수 있다 틀렸고요. 자, 18번에 지방교육세 중에서 얘가 또 웃기는 게 1번 보시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교육 투자 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세율의 50%를 가감할 수 있는데 지방교육세 중에서도 레저세에 대한 거는 가감 안 되죠. 레저세가 2번이 나왔어요. 뭐 장난하나? 어찌됐건 레저세 제외라고 하셔야 되니까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지방교육세, 지방세 환급금은 여러분 조례에 따라 환급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면 취득세 환급금에 관한 규정을 그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환급을 할 때 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방세 세목별 세액 환급 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에 따른 환급 방법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가 아니라는 거. 자, 3번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데가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이거 되게 강조 많이 했던 거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 지방교육세가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 이제 동그라미 3번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문자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가징수할 때에는 여러분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서로 걷는 보통징수죠. 따라서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가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은 맞는 지문. 자, 19번인데요. 여러분 얘는 사실 우리가 1번 보시면 너무 표를 간단하게 준 게 1번에 갑이 가진 주식 비율이 최초에 양가로 1번에서 51%였다가 2번에 60%가 되고요. 3번에서 40%, 4번에 75%가 됐어요. 그랬을 때 4번 단계에서 위에서 19번의 세 번째 줄에 75%로 보유하게 된 시점에 취득세 부과 범위는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이 과점주주로 과세된 적이 있죠? 왜? 언제? 양가로 1번 시점에 최초부터 과점주주였잖아요. 최초의 과점주주인 51%는 과세를 끝까지 못하는 거고요. 추가로 2번에서 60%가 됐을 때 9%가 과세가 돼요. 51%가 60%가 된 추가되는 9%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거기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75%가 됐으면 최초에 원래 과세가 됐던 과점주주로서의 비율 60% 물론 실제로는 9%만 과세가 됐지만 51%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과세 못하니까 60%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60%에서 75%로 오는 동안 몇 %가 증가했어요? 15%. 따라서 60%에서 초과로 증가하게 된 15%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되셨죠? 이거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번인데 이거 수업할 때 제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것도 사실은 수업 때 다는 못 외우니까 통밥으로 어느 정도 찾아내라 했던 게 근데 얘는 외우라고 그랬죠? 고속버스가 여러분 고속버스는 비영업용이 없어요. 얘는 영업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용 3종, 영업용 5개 중에서 크게 고속버스가 있고요. 큰 사이즈로 대형 전세버스가 있고요. 소형 전세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7만원, 5만원이었죠. 그래서 7만원 영업용 중에서 이렇게 외우시는데 자 비영업용 중에 대형버스가 있어요. 그럼 비영업용 중에 대형버스가 있으면 자 영업용이 세금이 더 비싸야 돼요? 비영업용이 더 비싸야 돼요? 비영업용 중에 분명히 하나가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면 자 밑에 다에 여러분 지금 고속버스 대형 전세버스에서는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가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하고 라가 비영업용이면 당연히 세금이 비싼 게 다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싸야 돼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가하고 나를 비교하셔서 자 나가 앞에 있는 게 있으면 틀려요. 자 4번을 지우세요.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가하고 나만 비교해 보세요.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가가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 나가 앞에 온 게 4번이거든요. 4번 지우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는 다가 비싸야 돼요.
그러면 라 다음에 다가 오는 경우 혹시 있나 보세요. 라 다음에 다가 그건 없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4번이라도 지워. 4번이라도 지우고 1번, 2번, 3번 중에 찾을 건데 1번, 2번, 3번 중에서 분명히 자 영업용 이게 승합차예요. 승합차. 승합차에 대해서는 영업용에 제일 비싼 게 고속버스고요. 비영업용 중에 승합차 버스 중에 제일 비싼 게 있을 건데 뭐가 더 비싸다? 비영업용이 더 비싸다. 그럼 비영업용의 중에서 비싼 게 다죠. 다가 제일 앞으로 가는 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중에서 4번은 지웠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도 기본서 할 때도 영업용과 비영업용이 있으면 비영업용이 세금이 훨씬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분명히 다하고라 해서 비영업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비싼 거는 당연히 우리 일반적인 대형 버스 있잖아요. 고속버스보다 비싼 게 비영업용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순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면 좋긴 한데 만약에 못 외워졌어도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한 고속버스, 우리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만으로도 되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옆에 1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대형 전세버스 7만 원, 그리고 하나 더 덩다리로 소형 전세버스가 5만 원, 그리고 비영업용 대형 일반버스가 11만 5천 원이에요. 11만 5천 원이고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가 6만 5천 원. 자, 10만 원, 7만 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10만원 이렇게 적읍시다. 7만원, 11만 5천원, 6만 5천원 이렇게 6만. 큰 거죠? 큰 거. 그러니까 디귿,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가지. 디귿, 기억, 이거네. 그래서 어찌다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최상급이라기보다 사실 아직 자동차 한 대당 연색을 순서로 나열해라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은근히 얘가 자꾸 화물차는 톤 단위로 가고 우리 cc당 색을 매기는 건 승합차에다 해서 틀렸던 질문 나왔던 것도 있고 약간 요새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그 20번 문제는 요주의 대상 이게 조금 난이도가 아마 어려우셨을 거고요. 16번은 특례법은 원래 어려운 거고 원래 어렵잖아요. 하시고 아마도 이제 13번이 헷갈리거나 아니면 12번에 4번 같은 질문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좀 열심히 설명해드린 내용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년 지방직 공무원 우리 세무직 공무원 지방세법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2022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다 해내기 위해서 기본서하고 우리 그 단원별 기출변형 모의고사를 순차적으로 푸시면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2023년 대비로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팁을 드리는 게 우리 국세청 가자. 아니 이미 제 거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네이버 밴드 가입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세법 하시는 분들 자체가. 그래서 그 네이버 밴드에 이게 이번에 국세청 가자 제가 이거를 원래는 이제 예전에 하던 카페에다가 자료를 다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올리신 자료를 제가 옮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걸 살려놓을 건데 여기에 그 글을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지방세법을 시험 보시고 아니 제가 그걸 특별히 정말로 따로 요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본인이 공부하신 제가 맨날 암기카드 쓰세요. 스스로 요약하세요. 자꾸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는 대체로 따라와 주시는데 인강으로 하실 때 보통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열심히들 하셔서 딴 때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자료를 공부하신 거를 사진으로 막 올려주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그런 자료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세요. 어떻게 공부했나.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그럼 여기 그 네이버 밴드에 한번 뒤져보세요. 그럼 거기에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러니까 뭐 공부 방법을 자세하게는 다 안 적어놨어도 그 어떻게 뭐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들이 그 약간 서브노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증을 사진으로 몇 개씩 해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제가 좀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여러분 형광펜 색깔 바꾸세요. 이거 색깔 바꾸셔야 되고요. 가로 치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머 그것도 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좀 전에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지금 처음 한다. 근데 지방세가 어떤 문제가 나오나 궁금해서 한번 봐봤다 이런 분들은 거기 그러니까 되게 높은 고득점 본인 점수가 95점이다 100점이다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고득점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조금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시고 시험 잘 보신 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대비 2023년 대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그 지방세법은 국세에 비해서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만 효율적으로 하시면 진짜 효자 과목이에요. 너무너무 좀 쉽게 85점 이상을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배신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앞으로 보시는 시험 정말 좋은 점수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지 지방세법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